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헬 선생님, 바로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실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예전 생각이 나요. 옛날에 헬릭스님이라고 했는데 저분은 어디 스님이시죠? 이렇게 해주셨던, 진지하게 해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또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헬릭스가 닉네임인데 거기다 제가 이제 님자를 붙이니까 헬릭스님? 그러니까 스님인 걸로 아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헬릭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헬릭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 포함해서 7분이 계시는데 급하신 일이 있어서 한 분은 좀 먼저 가셨어요. 네. 먼저 가셨는데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자꾸 하신 상태이지만 생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편의상 그분을 돌비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처음 그분을 제가 뵀을 때는 이미 돌비 형님의 부모님은 다 자꾸 하신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조카나 자식뻘 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고 좀 특이했던 게 정말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서장훈 키의 마동석 같은 체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190 정도 되셨으니까 거기다 복싱을 하셔가지고 몸이 엄청 좋으신 계시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주변에는 항상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니는 네 부모를 잘 아나? 라고 이제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고 친밀한 사람은 솔직히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잘 알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부모를 알 때는 네가 대가리에 피가 말라야 아는 거 아이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지를 갖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알려면 못해도 중고등학생은 돼야 되잖아요. 이미 부모가 젊었을 때 했었던 일을 자식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렇네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했던 일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내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니 한번 잘 들어봐라.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목사님도 체구가 굉장히 좋으셨고 팔도 굉장히 굵고 손바닥이 진짜 소뚜껑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위화감 있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없으셨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평소에 보면 말도 잘 안 하고요. 과묵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동산과 건설업 쪽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나 건설업은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억대는 기본이고 몇십억씩 갈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오가는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철두철미했던 사람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돌비님한테 돈을 빌려서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안 준다. 그럼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한답니다. 뭐 전화해서 달라고 독촉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날짜가 딱 되면 바로 서류를 집어넣는답니다. 예. 그 서류가 뭐냐면 고소장을 내는 거죠. 네. 투자든 뭐 차용이든 거기에 대한 걸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네. 가압류를 걸어요. 물론 이분이 뭐 어둠의 세계에 계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건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움직이는 돈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가압류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당사자 거, 당사자의 자식,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일가 친척 아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받아서 가압류를 집어넣어요. 가압류를 집어넣으면 법원에서는 해줍니다. 왜냐고요? 돈 빌려준 사람 또는 뭐 투자한 사람, 뭐 차용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률 용어인데 사해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해행위가 뭐냐면 채무를 져놓고 그 채무를 갚지 않을 용도로 재산을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주게 되면 그걸 다시 뺄 수 있어요. 네. 그걸 가압류로 걸 수 있어요. 그 재산을 처분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가압류는 모든 은행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행에 각각 개별적으로 서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법률적인 과정입니다. K은행, B은행, I은행, 뭐 가은행, 나은행, 다은행, 뭐 증권사, 무슨 협동조합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돈을 내가 빌려줬으면 받기 위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라고 합니다. 다만 서류를 법원에서 등기를 받으면은 또는 금융사에서 가압류됐다는 소식이 문자로 오거든요. 예.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 오는데 출금을 하려고 하면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압류를 걸리면. 그러면 당장 전화하겠죠. 그럼 이제 원고와 피고 관계가 돼서 애원하고 빌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해도 절대 화를 안 낸답니다. 아 그러냐, 아 근데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뭐 해요, 결정권자는 자기인데. 자기가 다 했으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신경질도 안 내고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서류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가족이 거의 그 가족의 모든 일가 친척의 돈을 긁어 모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돈 문제가 생겨서 그런 식으로 법적인 게 쭉 오니까 원고 피고 관계가 됐으니까 피고의 가족들이 다 와서 집에서 무릎 꿇고 다 울면서 빌었답니다. 제발 숨통만 트이게 달라고. 그런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픈 표정 짓고 어떨 땐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냐, 근데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몇십만 원 꺼내서 주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할 말이 없어요.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당사자가 웃으면서 공감도 하고 이해하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현찰 다발 꺼내서 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피고의 어머니, 늙으신 노모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줘라. 좀 상황 좀 봐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또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매정하다라기보다는 아드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내 탓 하시는 건 좀 그렇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중히 돌려보냈답니다. 다만 손을 계속 잡고 계셔서 난감해서 손을 이렇게 뺐는데 목사님도 체고가 있다 보니까 체급 차이 때문에 손을 빼면서 그 노모분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확 빼거나 폭력적인 건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완전 뒤로 넘어진 거죠. 엉덩방을 찍은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또 자기가 병원비 결제 다 하고 다 해줬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거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자식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또 장례식장 가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화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잘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분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그냥 했던 거예요. 당사자는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겠지만 그분은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다 했대요. 그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송이 보통 짧게는 뭐 3, 4개월 뭐 길면은 몇 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래도 받아낼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계속 불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었답니다. 전혀 못 느꼈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자다가 꿈을 하나 꿨다고 하시는데 그 돌아가신 노모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와서 또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니까 우리 아들 제발 좀 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대요. 근데 그분은 늘 그래왔듯이 똑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셨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오너의 입장이고 나도 사업하다 보니 주변에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웃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더니 엉엉엉 우는 노모의 웃음소리가 그치지는 않았는데 그 무릎 꿇고 빌고 손을 잡고 있는 노모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얼굴의 반이었대요. 그게 눈동자가 반이 아니라
눈이 우리 하회탈처럼 반달 눈을 웃고 있더래요. 그리고 입은 조커마냥 입꼬리 끝이 광대에 걸려 있었답니다. 우리가 불편한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 안 같은 느낌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도 아니고 눈이 얼굴에 반만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니 그럴 줄 알았다.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노모가 손을 갑자기 확 빼더래요. 자기가. 그러더니 손이 따끔하더래요. 그분이. 그래갖고 악 하고 이렇게 주먹을 딱 줬는데 손바닥 아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뭐야 이거 당황하고 있는데 그 노모가 네 손금은 내가 가갈 기다. 네 내 죽이고 내 아들도 죽이면 네 손금 가져갈 기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꿈에서 깼대요. 근데 그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일상이었던 분이에요. 사람의 협박, 저주, 폭언 항상 듣고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큰 감흥이나 메리트가 없었답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을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못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고소당한 피고분의 모든 재산과 배우자분의 재산 주변에 있는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어갖고 원래 오고 갔던 돈의 한 1.5배, 2배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돈이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상생활 자체도 안 되고 생활고는 극심해지지. 거기에다가 집도 막 경매 넘어가고 이러니까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은 거예요. 언제 어느 법원으로 공판장으로 와라 막 이런 거를 우편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핸드폰도 끊기고 막 이러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원고 승소 판결로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돈이 딱 꽂히니까 그래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지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모가 꿈에 나왔대요. 그러더니 이번엔 뭐 울고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정하게 서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더래요.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내 원방 말거라 하고 뒤돌아 사라졌대요. 그때 꿈에 깼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자기가 한 말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 측 가족이 와서 무릎 꿇고 빌 때 이거는 제가 매정한 게 아니라 아드님께서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 내 탓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를 주어 목적어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찝찝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이유 없이 교통사고 나고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하는 사업마다 족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건설업 했다고 했으니까 뭐 했는데 갑자기 완공 다 되고 입주민을 받았는데 하자가 생기고 곰팡이 쓸고 막 배수관이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돈이 새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법률적인 공방 대부분이 다 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서류가 증빙이 안 되잖아요. 돈 안 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네. 거의 원고 승소거든요. 거의 다가 원고 승소인데 계속 패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꼬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법적 분쟁은 아무리 짧아도 1년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계속 연달아서 터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배우자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힘들다니까 그러면 당신 무당이나 한번 찾아가서 점이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서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속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니 왜 손이 없노? 이러더래요. 야, 니 왜 손이 없노? 그런 거예요. 뭐야 하고 또 손 보니까 손 아무것도 없는데 무당이 갑자기 눈을 비비더니 야, 니 왼손은 없고 오른손은 희미하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당의 말로는 그라데이션처럼 손이 사라지더니 아예 뚝 잘려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서부터 팔뚝 내려와서 손목에 손 넘어가는 그 라인 자체가 왼손은 그라데이션으로 아예 손 자체가 안 보이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겨우 보이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혹시 내가 다쳐서 뭐 손을 절단을 하는 사고가 생길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닌데 니는 크게 다칠 일이 없는데 니 뭐하는 놈이고 하고 딱 물어보니까 제가 뭐 건설을 하고 부동산을 좀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 혹시 주변에 원한 살 일이 많나? 여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개의치 않아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등에 식은땀이 조금씩 나더랍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막 방울을 흔들고 막 쌀을 뿌리고 뭐 막 뭘 하더니 야 이거는 만신이 아니라 100억 신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끝났다 니는 끝났다 안 된다 니 그냥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안 된다 이거는 100억 신이 와도 안 돼 와 그리 사노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 하는 그 한탄에 한숨이 팍 나오더니 아이고 마누라는 자석 있나?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막 부채랑 막 이런 거 들고 막 하시더니 야 니는 안 되니까 니 자석한테는 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자 그냥 적당하게 벌고 그냥 먹고 사는 것까지만 하자. 원한 사지 말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대요. 예. 안 된다고 하니까 기세가 조금 꺾였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내 자식들은 피해 안 보려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연을 끊어라. 완전히 다 끊어뿌라. 싹 다 끊어라. 니랑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떠한 핏줄도 남기지 마라. 다 끊어라. 아들내미 이름도 바꿔보고 호족도 다 파뿌라. 아예 그냥 새로운 본적을 하나 만들어라. 완전히 너랑은 같은 공기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 그냥 인연을 끊어뿌라. 이런 거예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뭐 구슬하고 뭐 지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네.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잖아요. 인연을 끊는다는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식이 좀 어렸대요. 듣기로는 뭐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셨고 그때도 아이가 안 생겨서 좀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아직 그때 당시 이름으로 국민학교도 가기 전이었대요. 완전히 어린애들. 그러니까 5살, 6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하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도 이제 막 가슴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내 불행이 나한테서 끝난다면 그렇게 하자. 네. 어차피 자식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개명도 시키고 그때 당시에는 호주제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것도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그냥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기초 증명서명이 끊으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사도 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털어서 굿도 하고 칠성도 들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가진 거의 대다수를 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건설업이나 이런 것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다 터지거든요. 아, 무너지기. 네. 뭐 자기가 통장에 한 1조 정도 쌓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아파트 하나 지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쓰러지는 거는 그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이 계속 물려서 결국은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어디 가서 비싼 외제차 차거나 그게 이제 옛날과 같은 생활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애들 엄마가 있는데 애들 엄마하고 나하고 또 엮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서류상으로 또 이혼도 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생활을 한 거예요. 예. 돈에 대한 문제가 또 역으로 자기한테 또 오니까 자기가 또 이제 채무자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서류상으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이혼까지도 해버렸답니다. 와, 예. 그래 결국은 가진 거 거의 없이 그냥 살다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 목사님의 후원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가 돼요. 근데 그분은 일반적인 목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가서 힘드신 분,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봉사로 자기 업을 씻겠다라는 일념 하나에 그렇게 목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나서 돌병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내는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분의 표현을 할망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 할매가 목사님한테 기회를 한번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풍박상 나고 인생의 큰 길이 바뀌었는데 생각해봐라. 니 그 할매가 했던 얘기랑 목사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말 안 하더나. 사람도 살려주면은 안 되는데 니 손금 까져간다 얘기 안 하더나. 야, 그 행동 자체가 목사님 했던 방법하고 다 똑같아.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손금은 보통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인생 생명선 무슨 뭐 결혼선 재물선 있죠.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아니 손금을 가압류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처음 듣는다. 보면 이미 그 할매는 목사님 인생은 이미 다 끝났고 자식들 것도 가갈라다가 그렇게 비방 아닌 비방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 알겠나? 손금을 가압류한다는 말은 내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형님 저도 처음 듣습니다. 손금이 이제 사람의 인생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알겠나? 참 형님 참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를 계속 이어졌는데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의무쯤이 드는 겁니다. 형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하고 형님하고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에 의합니까? 아무리 집안일 도와주고 뭐 다 한다 해도 막년의 이야기를 듣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뭐 글라스 하나 주이소 그러더니 맥주잔을 딱 2개를 넣더니 소주도 3병 주이소 타타타 하더니 술을 쫙 말더니 저랑 같이 연거푸 그걸 다 마셨어요. 아 이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구나. 그래서 딱 마지막 글라스를 딱 내려놓는 순간 저한테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와. 아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형님 지어내지 마이소. 뭘 아이고 말을 지어내도 아니 그거는 그렇고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형님이 훅하세가 아니요. 막 제가 이렇게 따졌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안 것도 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내도 몰랐어.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님 만나기 전에 돌아가셔갖고 몰랐다. 그럼 목사님도 오죽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웃기지 않나? 어머니도 똑같아.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집구석에 그 흔한 사진도 한 장 없었다. 돌아가실 때도 아무 말도 없었어. 나는 어렸을 때 목사님 우리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하고 유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대. 그거를 목사님 관리하시는 더 큰 목사님, 그 큰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와고 내가 그걸 읽었다. 그리고 연거푸 계속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참 집구석에 뭐 숭 없는 집 없다 카던데 아이고 형님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뭐 다 집안에 다 일이 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주고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 시참 때 아들 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어지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는 그 아드님의 이야기네요.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본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비형의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키 크고 몸은 마동석에 팔뚝은 앵간한 여자 허리만 할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스포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왼손잡이세요. 아, 왼손잡인데 왼손을 못 썼어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 때 해드릴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끊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끊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드님의 이야기가 별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 그분이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쭉 커왔는데 그럼 그러니까 서로 접점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야기에 접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그 일이 터졌고 완전히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독립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중간에 한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지만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처럼은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는 꼭 한마디를 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 근데 정답은 아니야.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 정답이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릭스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헬릭스님은 다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일부러 이 편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다음에
시참 스케줄 잡히고 준비할 때 여태까지는 제가 많이 필터링을 했잖아요. 뭐 표현도 네. 그렇고 네. 내용도 많이 좀 쳤는데 여기서는 욕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표현이 과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사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욕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뭐 삐처리나 뭐 묵음 처리는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참했을 때의 그때 그 느낌, 그 산속에 그 사무실이 있었을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맞아요. 60만이 넘으셨던 걸 저는 보면 그 고무다라이랑 은가락지 이야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너무. 60만이 넘으셨던 거 보니까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헬렉스님께 너무 또 감사드리는 점은요. 제 채널을 믿어주시고 제 채널을 계속 참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네. 또 시간이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됐네요. 또. 그러게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도 헬릭스님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나게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헬릭스님도 정말 제 방송 많이 오래 봐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고 또 저희 채널이 뭐라고 이렇게 또 믿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헬릭스님의 스타일은 야 이분은 역시 이 스타일이다. 역시 헬릭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손금을 가져가 버린다.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별개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무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라무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여보세요? 아 라무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라무네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참 기묘할 것 같기도 하면서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라무네죠. 이건 제가 진짜 어릴 때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좀 예. 길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응급실에 누워있고 가족들이 막 걱정하는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애 눈 떴다고 의사 불러오라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애가 눈을 떴으니까 뭐 어디 더 아픈 데는 없는지 검사도 하고 퇴원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리뼈에 금이 가 있어가지고 퇴원은 불가능하고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혼자 입원은 힘들고 엄마가 간호하려고 같이 병실에 남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입원을 하고 지내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났을 점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4시쯤 어떤 허밍음 같은 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오? 성지바기를 부르면서 엄마가 성근을 해? 네, 그거를 엄청 조용하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가사 없이. 이상하잖아요. 새벽 3, 4시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떴는데 뭔가가 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떠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뭐지 이게? 해서 보고 있는데 예. 어떤 한 3, 4살 정도의 여자아이? 그런 아이가 제 병실 베드가 벽에 붙어 있었고 엄마가 이제 제 옆쪽에 간호 베드 위에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제 배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 쪽으로 다리를 내리고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밖에는 간호 스테이션도 있을 거고
그 어린애가 그 새벽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때 또 다인실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 너무 이상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걔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노래도 멈추고 다리 흔들던 것도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걔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위가 탁 풀려가지고 너무 놀래서 옆에서 이제 자는 엄마를 깨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병실 사람들도 다 깼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 진정시켜주면서 괜찮다고 네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병원이어서 악몽 꾼 거다. 괜찮다.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렇게 다시 그날은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한 2,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걔를 다시 보지도 않았고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정말 그때는 내가 악몽을 꿨구나, 걔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학교 수학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관광지도 들리고 밥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저희가 그때 잠을 자려고 호텔로 갔어요. 숙소로. 그래서 저희 담당 교사쌤은 체크인을 하려고 가시고 보조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애들끼리 장난 못 치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주위가 신기하니까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희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웅크린 자세로 있는 거예요. 무릎 세우고 그 무릎에 고개 푹 넣고 손으로 얼굴 감싸가지고 이렇게 진짜 웅크린 자세? 딱 그 자세로 있길래 제가 친구한테 야, 저기 여자애 하나 울고 있다고 부모님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어디에?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로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얘가 못 찾는갑다 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저기 여자애 있잖아 그랬는데 여자인 친구가 어디에 없잖아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지 하는 순간 걔가 고개를 살며시 들더니 약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훅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이 여자애가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인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게 비슷했구나. 생긴 게 비슷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얼굴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였는데 딱 느낌이 얘 걘데? 그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걔가 또 사라져버린 것도 조금 비슷했고 뭔가 좀 무섭긴 했는데 또 그리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또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당시에는 무서웠는데 또 시간 지나면 애들은 잘 까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까먹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당시에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학교 근처여가지고 갈 때는 학교에서 걸어갔는데 올 때는 미술학원 봉고차에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갖고 그날도 그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어떤 남자애가 앉아있더라고요. 키는 저랑 비슷했고 머리는 꽁지머리? 그래서 이제 제가 걔를 처음 그날 만났는데 애가 되게 살갑게 저한테 인사도 하고 부침성 좋게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 거리 동안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버스가 터널을 지나고 나갔는데 도착한 동네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딱 느낌이 그리스 산토리니가 한낮에 햇빛 받으면은 하얀 벽들이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동네 같았어요. 와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해서 저 너무 이뻐가지고 신기하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딱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우리 내일도 같이 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새 친구를 사귀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내일 또 만나서 놀자 하고 걔가 그러면 내가 내일 널 데리러 갈게 해서 제가 좋다고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게 걔가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데리러 오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걔랑 통성명을 한 적도 없거든요. 예.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누구다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집도 모르는데 얘는 날 데리러 오겠다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제가 그날 열이 나서 몸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당연히 못 갔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제가 그 남자애를 만났으면 수요일이 약속한 날이 있고 제가 아팠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된 거죠. 네. 그날 제가 학원에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애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아팠다, 미안했다 얘기를 하려고 그 애를 학원에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상하다 하면서 얘가 나랑 그냥 학원 시간이 다른가? 아니면 뭐가 바뀌었나? 해서 선생님한테 이름은 모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인상착의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애 어딨냐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런 애는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는 우리 학원에 없어. 이 얘기를 저는 당시에 오늘은 얘가 안 왔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있는데 내일도 없고 그 다음날도 없고 걔는 그 뒤로 전혀 못 보게 된 거예요. 야, 뭐냐? 그렇게 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몇 살이 된 건가요? 대학생까지 성장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고 했는데 그중에 사귄 친구 중 한 명이 일본 신사딸이었어요. 신사딸? 네, 일본의 그 신사. 신사를 모시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 집이 이제 오. 신을 대대로 모셔온 집이고 그 지역에서는 좀 큰 신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 가까운 큰 신사를 하고 있는 집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걔도 지금 무료 수행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이으려고. 평소엔 제가 이 얘기를 까먹고 지냈다가 딱 걔가 신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 그날 아파서 다행이라고 너 그날 갔으면은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을 거라고. 그게 일본에서 말하는 카미카쿠시의 일종으로 신이 데려가는 거다. 근데 신이 너만큼의 나이로 나타난 거는 그 사람이 어른으로 나타나면 애들이 어른한테는 경계를 하니까. 근데 비슷한 나이면 친구잖아요. 또래고. 그래서 경계를 안 할 거니까 걔가 그 나이대로 온 거고 걔가 마지막에 너한테 데리러 갈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거기서 응 데리러 와도 돼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널 데려갈 그게 생긴 건데 네가 그날에 안 갔기 때문에 걔가 너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못 찾아서 못 데려간 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여자애는 뭐였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 여자애는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일본에도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모시는 통자 같은 애들이 있대요. 여우 신이 있으면 밑에 또 조그만 여우들 따라붙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로 걔가 그 신을 대신해서 그 신이 남자애였으니까 그 남신을 대신해서 미리 그 남신의 뭐 신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를 데려가려고 찾으러 내려왔고 거기서 네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제 네가 퇴원을 하니까 얘가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걔가 찾으러 다녔고 예. 그러다가 한 번 더 만난 게 제주도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이 데리러 왔었던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데리러 왔을까? 약속을 했으니까. 예. 친구가 설명해주기로는 일본에서는 신이 어린 애들을 좋아해요. 예. 옛날에는 여자애들은 13살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니까 근데 성인이 됐다는 거는 인간이 아닌 쪽에서의 그런 존재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을 잃었다. 그러한 의미로 통한대요. 그래서 아직은 순수하고 그런 깨끗하고 순백을 갖고 있는 어린애들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3살, 5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행방불명이 되고 만으로 13살을 지나면은 그런 일을 겪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그때 당시의 나이가 만으로 13살 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네가 선택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신이 널 데리러 가겠다 얘기를 한 건데 네가 그날 안 간 거니까 아파서든 이제 뭐가 됐던 안 간 거니까 그렇게 카미카쿠 씨를 피해 간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하나였고 와, 아니 그러면 그 친구분은 네. 그게 뭔가 다 느껴졌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네요. 사실 친구는 영감이 없어요. 예? 친구는 영감이 없는데 친구 어머니가 신기가 좀 있다 하시더라고요. 신을 모시거나 직접 무녀 일본에서의 무당 같은 그런 거를 하시는 정도는 아닌데 좀 이상하거나 안 좋은 게 있다라는 거는 다 느끼시고 위험하면은 너 오늘 몸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이런 거는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영감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와 관련된 게 더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친구 아버지가 신사의 신주분이셔서 오. 아버님께서 겪은 일을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줄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에서 신사 사당이라고 하면은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 때 와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장소 네. 그것도 아니면은 뭐 정말 마지막에는 악귀를 봉인하는 그런 장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드리고 싶었어요. 오호. 이야기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신사를 청소를 하고 쓸고 계셨을 때 어떤 외국인 남자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엄청 다급하게 신사 안으로 뛰어 들어왔대요. 신사는 보통 엄청 돌계단이 많은데 그거를 진짜 엄청 열심히 뛰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분을 다급히 받아주시면서 좀 진정을 시켜주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 되는 일본어 되는 일본어 막 사용하면서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 나는 잡아먹힐 거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엄청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좀 차분히 말씀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안으로 데려가셔서 앉혀가지고 물도 좀 드리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은 영적인 능력이 없으셔요. 네. 다만 절에 있는 스님 같은 분들처럼 오랜 시간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으로 치면 법력 같은 거를 쌓아오신 오. 그런 쪽에 속하신 분이시고 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끼가 있으셔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님께 도시락을 전달 드리려고 이 신사에 와가지고 그분을 얼핏 보고는 아버님께 하시는 말이 네. 쟤는 쓸데없이 왜 갑자기 저런 걸 달고 들어오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혹시 뭘 봤냐 그렇게 물어보셨더니 어머니 말씀이 저 뒤에 여웅인가? 동물령 하나 큰 게 달려있는데 제가 자꾸 침을 흘리고 있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뭔가 이게 작은 일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분한테 가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네. 그분이 원래 일본의 옛날 사극 아니면 전설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로 자주 여행을 가면서 사당, 신당, 신사 이런 데를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진짜 시골로 빠지면은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길 한가운데 이렇게 이름 모를 사당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당인데 그때는 이분들이 자기 마을이 힘드니까 뭐든 기대려고 만든 사당인 거예요. 근데 마을이 없어진다던가 뭐 사람들이 다 떠난다던가 하면은 이 사당은 그렇게 버려지잖아요. 네. 그런 사당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분이 가다가 이런 사당에 자기가 갖고 있는 떡이라고 했나? 그런 먹을거리를 바쳤대요. 그리고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한테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도 올리고 하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다음날 깼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예.
뭐지? 악몽을 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일본에서. 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계속 잠자리가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같이 보였던 이상 증세 하나가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자꾸 동물들 사체가 보였대요. 하루는 그냥 한 마리. 그러니까 뭐 로드킬 당했는갑다. 안 됐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몸이 안 좋았고 여행을 하는데 또 동물의 사체가 보였대요. 뭐 2번 정도는 내가 로드킬을 볼 수도 있지. 내가 요즘에 운이 안 좋은갑다 생각하시고 또 잤대요. 근데 또 그 다음날에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기분도 안 좋대요. 요즘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여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은 사체를 2마리를 봤대요. 뭔가 자기도 찝찝하더래요. 그리고 또 그날 잠을 잤는데 그날부터는 꿈이 살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이 꿈에서 뭔가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뭔가에 쫓기는 꿈을 꾼다고. 그러면서 눈에 동물 사체가 띄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이분도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아예 일본의 이런 쪽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신사에도 가보고 했대요. 근데 신사에 갔을 때 이분이 딱 느낀 게 신사에 오니까 뭔가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은 신사로 도망을 갔대요. 근데 신사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잠깐 신사에 있다가 다음은 호텔에서 자고 근데 뭔가에 쫓기는 악몽은 계속되고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보는 용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먹을 걸 바쳤고 그 동물한테는 얘가 먹이를 갖고 있구나. 얘네 먹이네. 이렇게 눈을 딱 찍혔단 거죠. 단순하게만 생각하네, 그냥. 그렇죠. 동물이니까. 얘 맛있는 거 갖고 있네? 그럼 얘가 더 맛있는 게 있겠네? 하면서 그럼 쟤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만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곳인 줄 모르고 음식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나 먹으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령이 계속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이 령이 이 사람을 먹으려고 따라가는 길에 보이는 동물을 계속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동물의 사체가 이 사람 근처에 계속 있는 거고 꿈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자꾸 쫓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분이 이 아버님께 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 이 신사가 좀 큰 신사라고 들었다. 근데 자기가 작은 신사도 가보고 했는데 이 신사에서 한 말이 자기 힘으로는 재령이 안 된다. 큰 데를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좀 더 찾아보셨대요. 자세하게. 지역까지는 이분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냥 동물령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찾아보신 결과 일본에 이누감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대요. 예. 옛날에 강아지가 영주 딸을 납치했다고 영주가 오해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그 전래에 나오는 요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요괴를 쫓는 퇴마의식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마의식을 준비하고 재령 준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재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거의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아버님이 열심히 해서 재령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자려고 했대요. 근데 악몽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진짜 자기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되자마자 신사로 와가지고 오들오들 아버님 올 때까지 계속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거 했는데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이게 이누가미가 아니구나 하셨대요. 그래서 당분간 그냥 신사에 내가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조금 지내면서 좀 있어라. 아무래도 그게 요괴인지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방을 하나 두셨대요. 당연히 그분은 신사에 있는 동안은 좀 괜찮았대요. 그래서 아버님도 계속 이게 뭔지 찾고 계속 찾았는데 사실 일본은 사당이나 신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모르면은 사실 지역을 알더라도 사당에 있는 요괴나 귀신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심지어 지역까지 모르니까 너무 힌트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떡한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걸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특이한 게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하철, 노면 전차 그런 걸 탈 수 있는 곳에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지역 역사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알아내셨대요. 근데 지역을 알아낸 건 좋은데 솔직히 일본은 현으로만 쳐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역으로 해가지고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당을 어떻게 알아내나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냥 이 지역에 관련된 미신 아니면은 전설 이런 거를 닥치는 대로 긁어 모으셨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금 유래된 것 중에 하나가 여우와 관련된 거였대요. 옛날에 여기에 좀 사람을 많이 해치고 계속 공격하고 그런 좀 안 좋은 큰 여우 한 마리가 살아서 자기들 닭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공격을 해서 다치고 그러다 보니 한날 마음을 먹고 이 여우를 다 화살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암여우였고 새끼를 베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자기는 그냥 새끼 때 모아달라 해서 그 여우를 마을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여우의 혼을 봉인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재빨라서. 그래서 그냥 쫓아내고 이제는 마을에서 쫓아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하지만은 그대들이 새끼를 뵌 여우한테 이렇게 했으니 사당이나 이런 거를 짓고 저희 위령비 하듯이 그런 거를 해라 라고 해서 만든 사당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죽고 그 마을은 점점 젊은 사람은 떠나고 하면서 없어지고 사당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여우는 여전히 여기가 미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없어진 거는 모르죠. 그러다가 얘가 떠돌다가 다시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돌아왔다가 잠시 들어간 사당이 여기였고 그 와중에 사람이 다가와서 떡을 바쳤고 얘는 오랜 시간 굶었으니 배는 고픈데 증오하는 사람이 왔네? 쟤 먹으면은 나는 복수도 하고 배도 채우네? 그냥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녔던 거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알고 이거는 퇴마를 할 게 아니라 여우의 혼을 달래야 된다. 그치, 달래야지.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섭겠지만은 신사 밖으로 나가서 네. 일단 여우를 달래려면 여우가 와야 되는데 그 아버님의 신사는 물의 신이 너무 기운이 강해서 웬만한 것 자기는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어머님도 부르셨대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여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톡톡 치면서 온다고 해서 아버님이 달래는 하라이 그런 거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여우가 한이 너무 깊으니까 안 달래지더래요. 어머니가 보시는데 여우가 진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네. 근데 아버님이 계속 미안하다. 인간이 잘못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이 말조차 새끼를 잃은 너의 슬픔에는 그게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서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밖에 없다. 하시면서 계속 달랬대요. 그렇게 계속 달래고 그게 거의 저녁 8시, 9시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 4시가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사실 하려면 부적 쓰고 하셔가지고 그냥 얘를 정말 억지로 테마라 해도 되고 정말 최악으로는 그냥 그 영혼을 아예 죽여도 소멸. 되는 그걸 해도 되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빌듯이 하셨대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여우도 결국에는 나는 그냥 내 애를 지키고 싶었다. 근데 내 애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 나는 그냥 아기가 있었고
그냥 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팠을 뿐인데 이렇게 아기를 잃고 죽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어머니는. 그러더니 그래, 이제 다 끝났고 난 죽었고 너네가 그렇게 사과해 주니까 고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점점 배가 화난 게 풀려가는 게 어머니한테 보였대요. 그렇게 아버님이 조금 더 계속 미안하다 하고 어머니도 마지막에 같이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허리를 90도로 진짜 엄청 숙이셨대요. 그걸 끝으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대요. 오. 어머니가 보기에도 뭐가 없고 아버님도 얘 같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좋은 의도로 하신 건 알겠지만 일본은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여행을 할 때는 함부로 뭔가를 올리려 하지 말고 오. 그냥 지나가셔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건 아니다. 그냥 신사든 사단이든 사람이 관리하는 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 지나가라. 그게 제일 좋다. 라고 하시면서 당분간은 일본 쪽으로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거다. 일단은 너는 한번 동물에게 표적이 되었던 사람이고 동물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동물들을 죽여서 먹어왔기 때문에 그 피냄새가 너한테 배어 있어서 너는 지나가는 것만으로 동물영 같은 거에 표적이 될 수는 있으니 당분간은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 그리고 그분도 그거를 이해하고 그날 하루만 더 신사에서 묵고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일본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5년 정도 안 들어오시다가 네. 한 5년 지나서 들어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버님께 와서 인사드리면서 그때 고마웠다. 그 이후로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이 죽어간 걸 알아서 자기도 버려진 유기견인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아이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이쁘게 앞으로도 그렇게 동물 사랑으로 키우겠다. 그날 고마웠다 하시면서 가셨대요. 이야. 잘 해결됐다 그래도. 네. 근데 이거 되게 지금 괜찮은 말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괜히 그런 신사 같은 데 가서 막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괜히 그거 그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거. 네, 정말 이게 유명한 신사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름 모를 신사 혹은 길에 그냥 보이는 사당 이런 데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당이 조금씩 보여요. 어떤 지역이든. 되게 잘 관리되어 보이는 사당도 있고 엄청 폐허 같은 사당도 있는데 저는 일단 사람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귀를 봉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거기다가 말도 없이. 그쵸. 야 이거 완전 랜덤 박스네. 특히 사당 쪽은 완전 랜덤박스고 신사도 좀 랜덤박스인 경우가 있어요. 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악귀를 봉인하기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악귀를 그냥 봉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신사였나 절 하나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저주인형 같은 거를 봉인한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곳들이 신사나 사당 쪽에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말 여기는 신이 무조건 있고 사람들이 신주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곳이 아니면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당 관련된 다른 얘기가 더 있는데 제가 이 친구네 집에서 1박 2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까지 가서 낮 동안 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신사에 가볼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좋아가지고 좋다고 신사 가보자 하고 이제 신사로 가는데 친구가 도중에 우리 신사 가기 전에 그 뒤쪽에 조그마한 사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먼저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 그럼 거기 먼저 가자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당이 산이라고 하기에도 엄청 애매한 높이에 아파트 1층에서 1층 반? 높아봤자 2층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사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 높이로 올라가는데 제가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고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딱 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에 늑대를 정면으로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위압감이. 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게 딱 느껴져서 제가 그 사당에 도착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하잖아요. 아까까지 나랑 잘 떠들던 애가 왜 말을 안 하지? 그러면서 얘가 말을 거는데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애도 눈치가 보이면서 점점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눈짓과 손짓으로 빨리 내려가자, 조용히 하고 빨리 내려가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 신사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5분 정도를 걸어서 걔네 신사가 있는 거기에 저는 궁금하니까 그거를 어머니께 물어봤대요. 그 사당이 걔네 외가에서 대대로 관리해오던 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어머니한테 우리 그 사당 혹시 뭐 있냐고, 여우 같은 거라도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 그거 여우 사당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엄청 소름 돋았다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딱히. 네. 친구한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네. 그냥 조그마한 사당이고 우리 집이 관리하고 있어 했으니까 친구는 당연히 그 사당도 신사와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나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신사는 물의 신을 모시는 신사였고 사당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외가에서 따로 관리를 해오던 사당일 뿐이었던 거죠. 야,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무늘님이 분명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이 엄청 뛰어나신 분 같기도 해요. 저도 몰랐는데 예. 제가 어릴 때는 몇 번 더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뭘 봤어요? 예를 들어 지역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가족여행을 갔다가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 빽빽히 있으니까 제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특이했던 게 어떤 사람들은 캐주얼 평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색깔 약간 모자 비슷한 걸 쓰시고 밑으로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새하얀 옷 같은 거 입고, 그 두 형체들이 섞여가지고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그 자리를 못 견디겠어서 엄마한테 나 여기 못 있겠다고 토할 것 같다, 빨리 가자 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그날이 알고 보니까 백중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가족들 만나러 나오는 날. 예. 거기가 절이니까 안 좋은 악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절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런 거 관련된 영가들이 아니었을까. 야. 그렇게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상해서 무당분한테 몇 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들이 너는 신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다행인 거는 신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신기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살짝씩 볼 수는 있다. 그 대신 신을 받아서 남을 돕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딱 명확히 말을 했네요. 네. 이런 분들이 예술 쪽을 하실 텐데. 저는 마케터입니다. 아, 예. 하지만 조향도 네. 함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쪽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신기해서 직업을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신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있어야 예. 풀어나갈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있는 신사나 혹은 사당을 지나다니실 때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로 함부로 기도도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물건을 음식을 올리거나 이러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른대요. 랜덤 박스예요, 완전.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